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4조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절정이니 뭐니 도대체 뭔진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확진 때문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1학년들은 요새 대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네, 어쨌든 계속 조심을 하고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 마지막까지 조심해 보도록 합시다. 네, 한류와 언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PT 자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1주와 2주가 그 1주야 강의 소개했고 2주, 3주 그러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서설적인 것들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문화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중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주는 좀 더 문화 쪽 얘기가 많이 될 텐데, 요번 주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강의 목표는 대중문화가 무엇이고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일제시대,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 대중문화, 이제 한국의 popular culture, 이런 어떤 mass culture,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는 그 초기 단계의 그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PPT 이쪽을 보면 이제 일단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제적 정의, 터미놀로지라고 해요. 개념을 정하는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류는 분명히 대중문화의 한 하위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대중문화는 도대체 뭐냐, 뭐라고 정의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은 popular culture로 보는 것이냐, mass culture로 보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도 영어를 훨씬 더 잘 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popular라는 개념과 mass라고 하는 개념은 mass는 아무래도 좀 더 사람이 많고 한 그런 어떤 대중이라는 의미, 상대적으로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게 개념이 사실 다르죠.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서구에서도 popular culture 하기도 하고 mass culture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개념적 정의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PPT 이쪽을 보면 mass culture는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 생산된 문화다. 대량 생산된. 그러니까 대량 생산돼서 다수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이제 고급 문화라고 취급을 받지는 못하죠. 네. 사실 우리가 명품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들, 명장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은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이 값을 높이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대중문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중이라는 말에는 사실 이제 이 대중이라는 말에는 우중,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어리석은 대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암암리에 있어요. 암암리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 대중이라는 말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아주 비합리적인 집단.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개념인데 동시에 또 부정적인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매스컬처라고 했을 때는 오로지 긍정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popular culture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간단히 말해서 인기가 있는 문화죠. 인기가 있는 문화. 어쨌든 대중이 좋아해야 인기가 많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스 컬처에 비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그런 개념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스컬처가 주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량 생산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popular culture는 문화의 수용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이제 수용자가 즉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스컬처는 대량 복제 미디어가 등장한 근대 이후의 문화 산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되지만 파퓰러 컬처는 꼭 그럴 필요가 없죠. 고대 완시 사회에도 인기 있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파퓰러 컬처는 상대적으로 근대전 평민들의 문화까지 포괄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중문화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를 동시에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그 개념적 정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정의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을 했다시피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대칭을 만들어 놨죠. 고급문화 대 대중문화, 민속문화 대 대중문화, 민중문화 대 대중문화, 민족문화 대 대중문화. 사실 이렇게 보면 다 부정적인 개념에 좀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텐데 교수님들 중에 가끔 보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차를 얻어 탔는데 이렇게 음악을 키셨는데 그래서 도깨비 OST가 나온 거예요. 도깨비. 근데 갑자기 되게 당황을 하셔서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 이상 이제 모르는 척을 했죠. 모르는 척하고 뭐 나도 뭐 그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럴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해서 거기다 남자 교수님이셨거든요. 나는 멋지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셨지만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또 OST도 들으신다는 좀 젊은 감각이 있으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다닥 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선생님은 좀 부정적인데 그럼 뭐 교수는 뭐 클래식 음악만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 난 국문과 교수니까 판소리 들어야 되나?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popular culture, 평민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도 약간 어떤 대중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기성세대의 그런 잘못된 인식? 어떤 사람은 좀 더 클래식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깐초네 같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기호의 차이다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한 에피소드지만 알게 모르게 대중문화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된 질이 낮은 문화, 희소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현대 매스미디어에서 상품화되어 소비되는 좀 저질스러운 문화. 반대로 이제 민속문화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그런 문화라는 뜻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민속문화도 과거에는 이제 대중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뭔가 모순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민중문화와 대중문화,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 이제 민중문화도 배우게 될 텐데요. 요즘 586 꼰대들 얘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시기였죠. 민주화 운동의 시기였고, 그때 민중가요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민중은 대중, 아까 말했던 선생님 뭐라 했죠? 우중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깨어있는 그런 어떤 그 대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어리석은 대중이 아닌 깨어있는 대중. 그리고 운동권 가요라고 하는 그런 민중 가요가 있었어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뒤에서 다시 아마 자료를 미리 좀 본 사람들은 봤을 텐데,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대중의 의식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중문화는 어떤 거냐? 아주 기존 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도구적 문화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대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대중을 어리석게 만들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아주 성적이고 막 좀 저급하고 그런 것들, 영화든 노래든 이제 그런 걸로 마취를 시켜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걸 없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문화 정책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와 대중문화. 이제 오늘 특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이 여기에 관련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중문화는 서구와 일제시대의 일본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우리의 그
100여 년 전 조상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좀 더 우세한, 뭐 더 훌륭하다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좀 더 세력이 있는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권에 침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어서 이제 뭐 계약 같은 게 잘 안 될 때 어떤 문화 침탈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침탈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세한 문화권이 그렇지 못한 문화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민족 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아주 저질스러운 서구 문화의 유입이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도 대중문화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조금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은 안 그렇고 유럽은 안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네. 자, 그 다음 대중문화의 특성이 어떠냐. 그렇다면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저질스럽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중문화는 방금 말했던 지금 3쪽에서 말했던 뭐 고급문화, 민속문화, 민족문화와는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트가 아니야, 아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 아이돌들도 스스로 이제 아티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돌들이 무슨 아티스트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하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술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고급 문화도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해요. 요즘 지금 그 미술 시장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함께 그 작품을 사거나 해서 일종의 이윤 창출의 대상이 되고, 어떤 화가나 작곡가들도 그리고 소설가, 시인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단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음악가, 화가, 소설가, 시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굶어 죽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고, 네. 여러분들 그 행복한 왕자, 갑자기 왜 행복한 왕자 그 동화를 쓴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떠오르는 게 우리 교실에 있으면 누가 대답해 줄 텐데, 행복한 왕자를 쓴 그 영국의 소설가가 사실은 아주 행복하지 않았죠? 다락방에서 거의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화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뭔가 대중문화는 되게 노골적이다. 근데 사실 이제 대량 생산 자체가 어떤 그런 큰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없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상업주의다. 그리고 유통과정 자체가 일반 예술작품과는 달리, 그러니까 순수 예술작품이라고 합시다. 달리 자유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 소비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나 영화배우들도 일종의 예술가가 아닌 소비 상품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A, B, C, D 다음 페이지에 D 5가지를 다음 페이지에 2개가 더 있어요. 대중문화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A,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네, 소비자인 대중은 대중문화 산업의 문화상품 판촉 활동에 의해 쉽게 조정됨.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훨씬 더, 그러니까 순수 예술도 이런 판촉 활동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이 대중문화는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판매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대중문화의 창조자는 대중문화 산업에 고용된 계약관계다. 자, 대중문화의 창조자는 문화산업의 요구와 타협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창적인 창조 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고급 문화의 창조자와 구별된다. 간단히 말하면
자, 뭐 과거의 화가들은 난 내 방식으로 그릴 거야. 근데 화랑의 사람이 와요. 아니 지금 요새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타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를 곪다가 배를 골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자 이 아이유한테 야 아이유야 너 요새 지금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요즘 인기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래를 써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용된 계약 관계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싫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돼서 다른 기획사로 가거나 뭐 혼자 독자적인 노선을 걷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중문화 상품의 대량 생산과 규격화. 규격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공장에서 찍어져 나왔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뭔가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와 그 이후에 이제 H.O.T.라든지 뭐 잭스키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르죠. SES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반대 기획사 이름 까먹었는데 기획사에서 인원수만 늘려서 그 누구죠? 옥주현하고 핑크를 만들어내고 뭐 H.O.T에다가 사람 수 더면서 잭스키스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규격화로 인해서 몰 개성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아이돌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아이돌이라고 부르건 아티스트라고 부르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모두들 너네들은 아티스트가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발이죠. 니들이 뭐라고 부르건 간에 뭐 나는 뭐 그 정체성이 불리우는 것과 상관없다. 이제 지금 말하자면 전형적인 대중문화의 틀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겠다. 최근에 어떤 그런 케이팝 업계는 좀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여러분들 그 MBN에 보면 팝 레전드, 원래 원어는 락 레전드인데 팝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심야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 선생님은 이제 팝 세대였기 때문에 어제 밤에는 이제 콜드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콜드플레이는 레전드긴 하지만 2010년, 11년, 12년, 13년 네. 비바라비다가 대히트 쳤던 게 한 2015, 6년이니까 불과 얼마 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밴드들을 보면 다 작사 작곡을 하고 우리랑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한국의 케이팝 산업은 이제 몰 개성화의 극단으로 한동안 그랬던 시절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너무나 비슷비슷한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또 성형도 많이 하고 나오니 알아보지 못하기까지 하는 네. 다음 쪽 D 네 번째입니다. 대중문화 산업의 오락지향적 성격. 재밌어야 되는 것이죠.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준 운둔형 아티스트가 아닌 여러 가지 예능에도 나오고 자체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나를 소비해라. 나를 상품으로서 소비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과 홍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상품은 유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선생님도 이제 한류와 언어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케이팝 아이돌들은 7년이 기준이더라고요. 7년이 기준이어서 이제 뭐 오래 그 유지가 되는 멤버들 간의 사이도 좋고 기획사 오너와의 관계도 좋고 또 자기 스스로들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몇몇 그룹들이 뭐 신화라든지 뭐 슈퍼주니어라든지 뭐 이렇게 유지를 뭐 BTS는 당연하고 유지하게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와해가 되게 되죠. 와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7년의 기준이 뭐냐면 남자 아이돌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오고 여자 아이돌들도 이제 말하자면 상품으로서의 근데 여러분들 그때가 잘 생각을 해보면 20대 중후반이니 참 인생에 가장 그 공부를 하거나 우리 대학생들 같은 굉장히 막 한참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꿈꿔야 하는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나는 그 기분이 글쎄요
60이 넘어도 밀려날 때는 기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유행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너무 슬픈 얘기지만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면 가차없이. 네.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5가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6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의 시작은 사실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중문화의 반대인 아까 뭐 민중문화도 있었고요. 민속문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민족문화, 민중문화 또 하나가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민속문화, 민중문화, 민족문화. 자, 그런데 아마 그럼 떠올릴 거, 민속문화, 평민문화, 뭐 민중문화, 그래, 뭐 선생님 방금 말한 뭐 운동권, 민족문화는 한국민족 특유의 뭐 문화,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럼. 자, 근데 고급문화, 한국 사회를 떠올려 봅시다. 뭐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은 뭐 고급문화 하면 클래식,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면 좋아요. 한국의 고급문화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클래식이겠죠?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클래식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조스미의 소프라노 독주회가 어떻게 우리의 고급 문화예요. 우리의 고급 문화가 아니라 유입된 서구의 고급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된 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판소리나 그건 민속 문화죠. 판소리를 뭐 옛날에 무슨 고급 문화예요. 그건 서민들이 누렸던 것인데. 자, 우리의 고급 문화라면 굳이 말한다면 궁중악, 양반들이 불렀던 시조창 뭐 등등이 있겠죠. 자, 그게 일반적이에요. 저기 그 예술의 전당 국악원에서 돈 내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도 평생 한번 볼똥말똥하여라인 그런 문화죠. 뭐 고급 문화기는 하네요. 고급 문화기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아까 말한 콜드플레이나 U2나 원디렉션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스튜디엄 그 콘서트를 찾아가는 것과 반대로 조금만 음악 콘서트를 보거나 뭐 오페라 하우스를 가는 게 우리와는 전혀 구조가 다르죠. 이건 전형적으로 나 콜드플레이 보러 가는 건 대중문화. 그래? 오페라 가서 나비 부인 보는 거는 또 그들의 고급 문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가면 자그마한 음악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음악회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면 이제 그냥 뭐 저녁 6시나 뭐 7시 뭐 이런 때 시작하는 저녁 먹고 나서 시작하는 그러한 클래식 연주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있죠. 우리는 고급 문화가 클래식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교수님께서 도깨비 OST를 껐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고급 문화는 클래식 문화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고급 문화는 일제강점을 통해서 결국 지배 계층인 양반 계층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급 문화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간은 남아있으니 그들의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서 민속 문화의 속성으로 지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대중문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자체 발생적이지 않은 외래 유입인. 그래서 우리의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계속 지지난주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런 식민지 지배 당시의 외색성과 그 다음에 미국의 특히 영미 그 대중문화의 영향에 따른 거예요. 그것에 모방을 한 단순한 모방 이런 혼정성 섞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아주 창조적 모방을 해서 오늘날 지금 그야말로 K컬처의 전성시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할리우드라든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한다든지 BTS가 빌보드나 그래미는 지금 끝끝내 뻗치고는 있지만 왜 수용이 되느냐? 우리의 그 바탕에 미국의 대중문화가 뿌리 깊게
지금 그야말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뿌리 있게 그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언어만 다를 뿐. 네. 네, 그래서 육족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한국 대중문화 역사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시작을 하는데 대충 1920년대가 20년 이때가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이때가 모더니즘의 시대고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대중문화의 그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술국치를 겪고 한동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무렵이 되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식민지 지배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지배하는 그 이제 일제나 또 지배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 사이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가 모더니즘의 시대로 지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했지만 모던 걸, 모던 보이 네, 그런 어떤 그 명칭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육족의 예를 보면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대표적 민간 신문도 창간되고 또 27년에는 음반회사가 콜롬비아, 28년에는 빅터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반회사의 지사가 설립되고 그리고 33년에는 한국인에 오케라는 레코드사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27년에는 이제 그 경성방송국이라고 하는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3년에는 조선총독부 주도의 이제 뭐랄까 일종의 선전 계몽 영화에 해당하는 월하의 맹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제작되는데 이거는 저축을 격려하는 저축해라 하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일종의 계몽 영화예요. 그리고 1924년 한국인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인 장화 홍련전이 뒤에서 배우게 되는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 이제 단성사라는 곳에서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1926년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천재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나운규의 아리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 1920년대에 뭔가 대중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에서 여기 자주 출연한 재즈 코리안 밴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이게 뭔가 미국 문화도 그러니까 직접 미국 문화가 직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 들어와요.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루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지금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그 아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종의 계몽 영화로 만든 월하의 맹서라고 하는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별로 안 이뻐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 읽어보면 뭐냐면 이 여주인공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기생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우리가 앞서 윤심덕이라든지 나혜석 씨에 대한 근데 그때 보면 1925년, 26년, 뭐 27년 바로 요 무렵이죠.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신여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 신여성들의 방금 이 영화 배우도 삶이 결국엔 기생이 되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문물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런 여성들, 그러니까 소프라노 가수, 화가, 영화 배우, 제대로 된 여성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 전 여러분 또래 여성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모던 보이, 네, 여기, 네, 여기 모던 보이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1927년에 그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긍정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혹시 90년대 오렌지족이라는 명칭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뭐 압구정동에 바람이 불면서 뭐 우리 압구정동에 가보면 뭐 요즘은 여기 뭐 성수동도 있고 홍대도 있고 뭐 우리
공트랩이라고 하는 공릉동도 있고 건대 근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놀이 젊은이들의 놀이 공간, 뭐 핫플레이스 여러분들이 부른 그런 공간이 있지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그 놀이문화, 이게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 하는 것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들이 놀던 곳은 이제 명동이죠. 명동인데,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20년대가 되니까 식민지 지배를 이제 받은 지가 꽤 돼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이제 조선은 독립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선 사람들은 이등 시민이에요. 내가 뭘 하건, 그러니까 약간 피폐해진 젊은이들,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비만을 하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제 모던걸, 모던보이. 또 근데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뭐 문학, 뭐 그다음에 음악, 뭐 영화, 뭐 이런 데 이제 참여하는 순수 예술이든 대중 예술이든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태폐적인 개인의 출현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고 또 재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새로운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경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절의 조선 사람들은 한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조선은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완용이 초기에는 독립운동, 이제 일제강점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없었을 뿐인 거예요. 아니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대적인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대중문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년대 중반에서 30년 중반 사이에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서구적 스타일, 이제 옷차림도 서구적인 스타일로 바뀌게 되고 또 일본 가요 영향을 받은 엔카풍의 트로트 가요인 대중가요가 유행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바로 요 시기에 그 검열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어떤 생각하면 막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독립운동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다양한 조선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 산물들을 검열하고 또 혹은 금지하고 압수하고 이런 검열 문화, 관제 문화가 아주 일상적이었고 이게 우리의 해방 이후에 60,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군사 독재 시절의 그런 어떤 대중문화에 대한 행정적 조처로 일종의 전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네, 9쪽 한번 봐줄까요? 여기에 보면 그림 1이 이제 모던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박해일과 김혜수가 나오는. 그래서 김혜수는 모던 걸이겠죠. 독립운동하는 여성이었죠. 그래서 한심했던 모던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폐주의적인 젊은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았던 돈 좀 있는 모던보이인 박해일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각성을 하게 해주는 겉모습만 바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던 걸이었던 김혜수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안경 낀 사람은 박태원이고요. 앞에 앉은 사람이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절의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멋부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대표적인 모던 보이들인데 박태원을 아는 사람들은 국문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너무나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외조보이고 외할아버지고요. 월북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천번 풍경 많이 이제 수능 소설로 봤을 텐데 아주 대표적인 게 천번 풍경과 구보 씨의 일이 있죠. 구보라고 하는 것은 박태원 씨의 호예요. 구보, 망보, 한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 안경 낀 그림은 이제 북한에서 지금 이미 당연히 돌아가셨죠? 노년의 박태원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1차 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2차 시에서는
지금 개괄적으로 보았던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을 주로 영화와 가요를 중심으로 지금 앞에서도 지금 보면 주로 영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와 가요를 중심으로 일제시대의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